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비천한 신분에서 개국 황제가 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한고조 유방과 명태조 주원장인데요. 이들이 황제가 된 시발점은 농민봉기라는 시대적 변혁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 진승과 오광이 봉기하기 전 일개 청장,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동네 파출소 소장 정도의 하층 관리였고요. 주원장은 원나라 말기 홍건군의 봉기로 곽장 부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탁발승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한고조 유방과 명태조 주원장은 진정한 평민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원장은 이후 명나라 개국 황제가 되었고 훌륭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백성의 생활 안정에 힘을 다한 위정자라는 평가와 함께 권력에 미친 잔혹한 사륙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원장은 어떤 군주보다도 내정에 힘썼고 대규모 3인 정책을 시행해 그의 치세 동안 명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원장은 생전부터 지어왔던 자신의 능에서조차 개혁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전 제왕의 능묘와는 차별적인 황능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명청황실 능침 500여 년간 새로운 제도로 자리잡아 중국의 황능 발전 사상 이정표가 되어 중국의 수많은 성시에 있는 명청황실의 능침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전의 능침과 가장 다른 것은 봉분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제왕의 능침 봉분은 지하궁전의 3층으로 황토를 쌓아서 위로 갈수록 사각형이 줄어드는 형태의 단으로 그 모양이 마치 지면에 되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복두식이라고 합니다. 복두식 봉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진시황의 봉분입니다. 황제를 제외한 귀족, 황족, 대신들의 무덤은 보통 원형이었는데 명효릉부터 황제의 봉분도 원형으로 바뀌게 되고 봉분을 보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명효릉의 무석인과 문석인이 서 있던 석옹중의 신도를 지나면 신도 끝에 영성문이 있습니다. 원래 6개의 돌 주초만 남아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현재 영성문을 복원하였습니다. 영성문에서 금수교를 지나면 문무방문이 나옵니다. 이 문무방문은 1999년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인데 3개의 큰 문과 측면에 2개의 작은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3개의 문은 아치형으로 중앙의 문은 신도문이라고 해서 황제의 관이 지나는 곳입니다. 동쪽의 문은 어도문이라고 해서 황제의 전용문이고 서쪽의 문은 왕도문이라고 해서 왕과 귀족들이 지나는 문입니다. 동서 양쪽의 문은 사각형으로 3품 이상의 문무 관리가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문무방문 입구의 오른쪽에 일명 특별고시비라는 작고 독특한 비석이 있어요. 청나라 말기 열강에 의해서 청나라의 빗장이 열리자 다양한 서양인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당시 난징은 베이징과 맞먹을 정도로 유명했고 그 중에서 명효릉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명승지였지요. 때문에 명효릉은 몰려드는 서양인들로 몸살을 앓았고 곳곳이 파괴되는가 하면 낙서로 골머리를 앓게 되자 보호가 절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비석은 청나라 선통연간에 명효릉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사항을 기록해 놓고 낙서하는 외국 여행객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석은 특이하게도 비문에 일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모두 6개국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문무방문을 지나면 비석에 치웅당송이란 글귀가 쓰여 있는 비전이 나옵니다. 치웅당송이란 청나라 강희제가 효릉을 참배할 때 명태조의 치국책략을 찬미하면서 그의 치적은 당태종 이세민과 송태조 조광윤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치웅당송 양 옆으로는 걸륭제가 남순 때 쓴 시비도 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일생 동안 6차례 남순을 하는데요. 모두 5번 명효릉에 와서 주원장을 참배했고 3궤 구고두례를 행합니다. 이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로 강희제의 영향을 받아 이후의 황제 걸륭제도 6차례 강남을 왔고 6번 명효릉을 참배합니다. 강희제와 걸륭제는 왜 이토록 몸을 낮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 걸까요? 이것은 대청제국은 대명제국을 계승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는 것으로 명나라를 전복시킨 것은 이자성이지 청나라가 아니며 청이 이자성을 몰아내어 명나라의 복수를 한 것이니 청나라 통치는 정통성을 가졌으며 합법적임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강희제는 강남 4대부들을 토닥여서 민심을 얻고 만주족과 한족이 한 식구임을 강조하여 대청제국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전에서 향전으로 가는 길 양쪽에 황색 유리기와로 된 작은 건축물인 신백루가 있습니다. 신백루는 제사에 사용했던 물품을 태워서 조상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진 양한시대에는 주로 나무나 비단을 태웠고 위진시대는 종이가 등장하면서 지전이나 종이로 만든 옷을 태우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신백루를 사당이나 묘지에 만들었고요. 나라에서는 제왕의 능묘나 종묘, 공묘 등에 만들었습니다. 명효릉의 신백루는 명청제왕 능침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었기에 이곳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건축 재료는 돌, 벽돌, 한배곡 등으로 만들었고 상부는 목조 건축을 모방하여 공포와 들보, 용마루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 제사는 신백루에서 연기가 나면 끝나게 되는데 모든 제사에 참여했던 관리들은 제사 용품이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명효릉의 향전입니다. 명효릉의 핵심 건물로 황제와 황후 그리고 비빈들의 신유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역대 황제들도 주원장 참배 시 이곳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게 됩니다. 향전은 원래 효릉전이라 불렸는데요. 규모가 매우 커서 정면 9칸, 측면 5칸의 중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평천국의 난때 파괴되어서 청나라 동치제 때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서 다시 짓게 됩니다. 현재의 향전은 거대한 기단 위에 작은 건축물이 지어져서 마치 거인이 작은 모자를 쓴 듯 매우 어색한데요. 하지만 향전 아래 돌 기단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고 특히나 난간 밖으로 돌출된 이수는 당시의 향전이 누렸을 높은 기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는 보통 뿌리 없는 용, 이무기로 궁전 건물이나 공예품 장식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고건축의 난간에서 이수는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서 이수의 입을 통해 빗물이 흘러나가 배수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향전 동서 양쪽으로 제사용 물품을 보관하거나 황실 식구들 혹은 대신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임시로 쉬는 동서배전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초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향전을 지나면 내홍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 현세에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하여 음양문이라고도 부르며 황제의 관이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음양문에서 멀지 않은 곳은 명효릉의 가장 핵심 건물인 방성명루입니다. 효릉 지하 궁전 앞의 대형 건축물로 방성이란 하단의 직사각형 성벽을 말하고 명루란 방성 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을 말하는데 상단의 목조 건축물은 복원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단의 모습은 원래의 것으로 벽 외부에는 흰색의 회 반죽이 흘러내려 6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봉분 앞에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명효릉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의 묘로 다가가려면 방성 중앙의 홍해식 통로를 지나 비스듬한 5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통로 상부는 아치형으로 매우 아름답고 독창적이며
신비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홍해식 동로가 끝나면 불현듯 눈앞에 벽이 막아섭니다. 이 담장의 주요 목적은 뒤편의 주원장 봉분이 빗물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하 궁전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위로 13층의 길쭉한 돌로 쌓은 이 벽 위에는 이곳이 태조 주원장의 묘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글자는 명나라 때 새긴 것이 아니라 민국 시기 여행객들이 이곳에 와서도 주원장의 묘를 찾지 못하자 관리자가 써놓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명자를 보면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로 쓰여 있어요. 이것은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청나라 때에는 일자와 눈목자를 혼용해서 써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석벽을 보니 석벽 위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보여요. 이건 역시 앞서서 보았던 향전의 이수입을 통해 빗물이 흘러내리게 한 것과 같이 석벽 위에 구멍을 내어 배수를 하는 것입니다. 명루를 올라가려면 이 벽을 기점으로 좌우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담장과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직사각형의 공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도도 명효릉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황제의 영구가 지하 궁전으로 들어갈 때 방어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후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제능의 봉분 앞에 모두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을 아바원 즉 벙어리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명칭은 공간의 안쪽 방향이 막혔다는 뜻이지만 민간에서는 능묘를 만든 장인들과 민간 노동자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강제로 독약을 먹고 벙어리가 되어 지하 궁전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양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거대한 건축물 명루가 등장합니다. 명루의 가로폭은 39m, 측면은 18m로 명총 양대 재릉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효릉의 가장 끝인 명루까지 올라왔는데도 허망하게 우리가 상상했던 주원장과 마황후의 합장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루의 뒤를 돌아가니 뒤쪽에는 자그마한 독용부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이 바로 보정인 것입니다. 1997년 중국의 고고학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효릉에서 대규모 탐사를 벌인 결과 이곳 보정에는 주원장과 마황후의 합장릉이 있고 지하에는 4,000제곱미터의 지하 궁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아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명효릉이 도굴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보자면 효릉은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청나라, 민국 시대에도 각별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명나라 때에는 효릉의라는 군대를 두고 보호를 했고 청나라 때에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강남 사대부들을 흡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황제가 나서서 보호를 했으며 민국 시대에는 난징이 중화민국의 수도였었기 때문에 또 각별한 보호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효릉이 도굴되지 않았던 이유는 효릉을 조성할 당시 도굴 방지를 위한 매우 치밀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탐사 결과 보정의 토층 위에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되는 조약돌과 모래가 덮여 있어서 도굴을 위해 흙을 파냈다 하더라도 주변의 조약돌과 모래가 흘러내려서 도굴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효릉의 지하 궁전은 만들 때 산 허리에서 가로 방향으로 파 들어갔기 때문에 설령 작은 돌들을 모두 제거했다 하더라도 산 꼭대기에서 산 허리 지하 궁전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미래 첨단 과학으로 명효릉이 열리는 날 중국의 학계에는 또 한 번의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